저는 10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나이에도 여전히 강단에 서고 펜을 들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오래 살았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저는 수많은 노년을 지켜봤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60이 채 안 됐는데 이미 삶을 접은 듯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에 좋고 나쁨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늙어서도 내가 필요한 곳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그는 골프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손주를 봤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자 그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퇴직 후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85세가 넘어서도 매주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은 나를 위한 시간만 가득했고, 한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퇴직하면 이제 내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쉬고 싶었던 만큼 쉬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누군가 내 손길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여유로운 생활을 해도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한 노인이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그들을 노인은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건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라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필요로 했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정년 후 그는 이제 책이나 읽으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서재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퇴직 후를 이렇게 상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쉬면서 살겠다.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평화로운 생활을 하겠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고립입니다. 인간은 쓸모가 있을 때 존엄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가치를 느낍니다. 필요한 존재일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텅 빈 시간만 남습니다.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TV를 보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늙기 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사회공헌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저는 80대에 한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반드시 후배 교수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목요일이 오면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질문을 할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제게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아파서 모임에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안 계시면 목요일이 목요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치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손주에게 매주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매주 혹은 매달 일정한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건강도 안 좋은데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류를 말하는 겁니다.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특별했던 건 산책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반드시 인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제 비 많이 왔죠. 그저 그런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그분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나는 아직 이 세상의 일부라는 걸 느꼈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지만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입원하고 혼자 퇴원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외로워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명이나 만나십니까? 일주일에 몇 통의 전화를 받고 거십니까? 만약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관계의 끈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노년에는 상대가 먼저 연락하겠지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들이 노인을 잇는 건 악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야 합니다. 저는 85세에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놀랐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왜 그런 걸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됐습니다. 옛 제자들, 동료들,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젊은이들까지. 그들과 글을 주고받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이 시대와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제 세상과 멀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멀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은 70이 넘어서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전화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주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는 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건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돼 있을 때, 누군가에게 닿아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왜 노년에는 과거 생각이 자꾸만 많아질까요?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지난 일을 자꾸 떠올리게 될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적어질수록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앞이 막혀 있으니 뒤를 보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돌아봄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추억입니다. 다른 하나는 후회입니다. 추억은 과거를 감사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참 좋았지. 그 사람과의 시간이 행복했어. 그 일을 해낸 게 자랑스러워. 이런 마음으로 과거를 떠올리면 그건 현재를 풍요롭게 합니다. 과거가 현재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를 원망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과거를 떠올리면 그건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괴롭히고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었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그는 과거를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내가 바보였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는 과거를 짐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과거인데 한 사람에겐 자산이고 한 사람에겐 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라도 그때 내가 어리석었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성장했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재가 달라집니다. 저 역시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100년을 살았으니 실수도 많았고 잘못된 선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을 후회로 남겨두지 않으려 애씁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나는 이만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후회되는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다르게 해석해 보십시오.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더 깊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무게가 아니라 날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노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걸 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이야기. 처음엔 듣는 사람도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가 3번, 4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노인이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없으니 과거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과거는 발판이어야지 감옥이 되어선 안 됩니다. 과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지 현재를 대체하는 도피처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단 하나입니다.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 할 일이 있고, 현재에 만날 사람이 있고, 현재에 기대할 무언가가 있으면 과거는 적절한 자리로 물러납니다. 저는 90대에도 책을 썼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관점으로.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과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너무 바빴으니까요. 오늘 써야 할 원고가 있고, 내일 만나야 할 편집자가 있고, 다음 주에 나올 책이 있으니까요. 현재를 사는 방법,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이 있으면 됩니다. 내일 기다려지는 무언가가 있으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날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줍니다. 이 꽃들이 나를 기다리거든요 라고 합니다. 그 작은 일이 그분의 아침을 지탱합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매주 손주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번 주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하는 게 그분의 일주일을 채웁니다. 현재를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소소해도 나를 오늘에 묶어두는 무언가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하겠어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가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 바빠서 미뤘던 것,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75세에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일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니 진도가 더뎠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건반 앞에 앉는 그 시간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어떤 분은 80에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70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85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미뤄둔 게 있습니까?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젊지 않습니다. 1년 후는 지금보다 더 늦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새로운 도전은 성취가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이 목표입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느끼는 설렘, 배워가는 즐거움, 조금씩 나아지는 기쁨,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연주회를 하려고 배운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 건반 앞에 앉아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 자체가 좋았습니다. 어제는 못 쳤던 음을 오늘 칠 수 있게 됐을 때의 그 작은 성취감,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작은 기쁨을 모으며 걸어가는 것.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것. 내일을 기대하며 잠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냅니다.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연결의 부재입니다. 누구와도 이어져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시계 소리가 제 유일한 대화 상대입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TV를 하루 종일 켜놓았습니다.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무서워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물리적 고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본질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입니다. 손주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봅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성의 없습니다. 그럴 때 노인은 느낍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투명인간이구나라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자기 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답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로움을 피한다는 건 누군가 찾아주길 기다리는 겁니다. 전화가 오길 바라는 겁니다. 자식이 챙겨주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다룬다는 건 다릅니다. 스스로 연결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겁니다. 저는 외로움을 느낄 때 이런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옛 친구에게, 제자에게,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연결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동안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산책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교류가 하루를 바꿉니다. 또 어떤 분은 동네 카페에 단골이 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직원들이 알아봅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그 한마디가 그분에겐 큰 위안입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작은 연결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말을 섞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나는 것. 한 달에 한 번,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외로움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숨깁니다. 자식들에게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나 바빠서 혼자 있을 시간도 없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을 인정하면 초라해 보일까봐 그렇습니다. 불쌍해 보일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숨기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숨기면 해결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10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는 밤에 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라고. 그리고 그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보는 게 어때? 그러면 저는 전화를 겁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러면 저는 책을 읽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나면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라는 신호. 그 신호를 따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외로움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외로움만큼이나 힘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 사람에게 잘할 걸. 그 기회를 잡을 걸.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저도 후회가 많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낼 걸. 더 자주 친구들을 만날 걸. 더 용기 내서 사랑을 표현할 걸.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아들과 20년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다툼이 있었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80이 되던 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했고, 계속 사과했고,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매주 통화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20년을 버린 건 아깝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은 늦은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 정말 늦지만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90세에 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실제로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쓰는 것 자체로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떤 편지는 답장이 왔습니다. 어떤 편지는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마음을 전했다는 것, 후회를 행동으로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미루지 마십시오.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 문자를 보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입니다. 노년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나쁜 부모였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나는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 선택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간입니다. 저 역시 부모로서, 교사로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도 있고, 학생들을 오해한 적도 있고, 잘못된 조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괜찮아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고 후회하지만 그 과거가 나를 영원히 정죄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현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가벼워집니다. 과거는 과거의 자리에 두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실수했던 자신을, 부족했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쪽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매일 할 일이 있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작은 연결들이 있고,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삶입니다. 후회를 행동으로 바꾸고,
자신을 용서하며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가 있고 할 일 없이 TV만 보는 삶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고 후회에 잠식당하고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삶입니다. 두 삶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거대한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느냐, 안 거느냐. 오늘 밖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오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느냐, 미루느냐.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젊었을 때 모아둔 돈으로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효도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외로움을 인정하고 다루는 것. 후회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들이 모여서 노년의 행복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후회하고 때로는 지칩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선택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살기로.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기로. 늙어도 필요한 사람으로 남기로. 그 선택들이 저를 100세까지 살게 했고 아직도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